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오늘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오늘 최종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제 관심은 작년 수준을 능가할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2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제 조선업계가 빅2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인수합병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고 또 과제는 없을지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2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공식화했는데요. 제3자에게 대우조선해양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간 지주사를 설립해 그 밑에 대우조선해양을 두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사내는 대우조선의 기존 주식 약 6천만 주를 현물 출자합니다. 사내는 이와 함께 대우조선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전환상환 우선주와 보통주를 신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다른 잠재 매수자인 삼성중공업 측에도 조만간 접촉해 대우조선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측에서 거래 제안을 할 경우 평가 절차에 따라 인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의 검토 기간을 주고 삼성중공업의 검토에 따라 계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삼성중공업이 포기할 경우 오는 3월 8일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본계약 일정이 그 이전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타결이 오늘 됐습니다.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까지 오늘 가졌는데요. 정윤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현대차가 단체 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조금씩 양보한 결과입니다.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대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속 결의서를 추가한 것입니다. 협상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모두 7천억 원을 투입해 완성차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영 SUV를 생산합니다.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주 44시간 근무합니다. 현대차 임직원 평균 연봉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대신 광주시에서 주거와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실적이 오늘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특히 4분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최나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4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60조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0.2%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강과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7조 7,700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포함된 IT와 모바일 부문은 매출 23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5,1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2016년 3분기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의 경우 5G 폰과 폴더블 폰 수요에서 반도체의 경우 비메모리 공략에서 각각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75%나 차지하지만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설 이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과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는 건데요. 뭐가 얼마나 오르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어떤 제품이 언제 또 얼마나 오른다는 겁니까? 먼저 CJ제일제당이 햇반과 어묵,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 가격을 다음 달 21일부터 인상합니다. 햇반은 210g 제품 가격이 1,48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9% 인상되고요. 어묵은 평균 7.6%, 맛살은 6.8% 오르고 장류는 평균 7% 인상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도 오르는데요. 다음 달 12일부터 6개 햄버거 제품과 아침 메뉴 등 모두 23개 메뉴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2% 조금 넘게 인상됩니다. 샌드위치 브랜드인 서브웨이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18개 제품 가격을 최대 300원 인상합니다. 예, 가격 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은 뭐라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앞서 가격을 올린 업체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예. 원재료값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소비자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슬그머니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우유업계 가격 인상 행렬에 커피값 상승, 그리고 주요 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권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전셋값 이렇게 떨어진 이유 뭐라고 합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 0.24%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첫째 주에 기록된 역대 최대 낙폭과 같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크게 떨어졌는데 강남구가 0.7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가 0.61%, 서초구도 0.5%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매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했고 송파 헬리오시티와 하남 미사지구 등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0.14% 떨어져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요. 매매 가격도 역시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의 하락이 주도했습니다. 강남 4구만 보면 평균 0.35% 떨어져 2012년 9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강남구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커진 마이너스 0.59%를 기록했고 서초구와 강동구, 송파구도 지난주보다 모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역시 규제 압박과 입주 물량이 원인인데요. 여기에 최근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4월 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퇴직한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선고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취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노델의 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5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12명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16개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해 모두 76억 원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위력을 행사했다며 공정위 관련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선 취업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네, 김 전 부위원장은 몇 가지 추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자신의 자녀 채용까지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3년 공정위를 떠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업체 넷마블이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넷마블은 넥슨이 해외로 매각이 될 경우 국내 게임 업계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6% 하락했고 설비 투자는 0.4% 하락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함께 하락해서 최장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임금 단체 협상 잠정안이 노동조합의 재투표에서 가결이 돼 성과급이 원안대로 월 기본급의 1,700%가 지급되게 됐습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원조 사업 참여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이카 측은 글로벌 원조 시장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160조 원에 달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산, 진통, 우여곡절 이런 표현을 앞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무산되고 나서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지배적이었는데 기사회생을 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갈 수 있을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노조,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 지금의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뭔가 돌파하고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큰 건 사실입니다. 광주 일자리 사업이 정말 순항할 수 있을지, 순항하는 데 있어서 변수,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타결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교수님이 오늘 이 정도 내용이면은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고비를 넘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이건 대표적인 그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민관 협력 사업이 지자체형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예. 그냥 기존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립형 완성형 자동차 공장이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만 저평가하기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죠.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임단협을 잠정 유예한다라는 거.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노동 3법에 대해서 이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예, 임단여부 5년 유예한다는 조항은 사실은 그 잠정 합의의 1조 2항 그동안에 노조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항이 네.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죠. 대신에 대신 근로자 참여법,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고 혹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조건부로. 하는 조건부로 붙여가지고 약간 면피를 하면서 이거 합의하기로 한 그런 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단협의 그 상대가요. 그렇다면 이제 운영 주체가 되겠죠. 뭐 광주시하고 지금 현대차가 1대 주주, 2대 주주니까 여기하고 그다음에 그 광주 일자리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라든가 뭐 금속노조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아직은 관계는 없는 거죠.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임단협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비교적 잘 돼서 회사가 실적을 내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초봉 3,500에서 시작한 이게 분명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임금 협상이 조건부는 달긴 했어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임금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35만 대의 기본 조건을 5년 이내에 충족했을 때는 언제든지 4년 만이라도 바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임금 협상 5년치를 한꺼번에 하면서 향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리 좀 올려놓는 경제학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협상을 못 할 거니까 5년치를 감안해서 이번에 좀 많이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협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보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못 올라간다든가 그런 어떤 삭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이 35만 대라는 게 결국 누적인 거죠? 누적입니다. 그럼 35만 대를 조기에 달성한 지금 여기가 연간 10만 대 규모로 설립이 되는 거니까 빠르면 정말 3, 4년 안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초과 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급 다 가능하죠. 협상이.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현대기아차는 왜 저렇게 본인들이 가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시각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울산 3공장 이제 내년부터 이게 또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도 10만 대의 경차 라인이 생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나눠먹기 혹은 뺏어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 간의 노조 갈등 같은 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오늘 임단협에 대한 그 조항을 합의해준 그 노동계 측은 사실 한국노총의 광주 지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동시장에 아주 첨예한 문제였던 이원적 노동시장,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거로 갈려져 있던 그 갈등이 여기에 사실은 좀 드러난 것이라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현대지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정부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해서 이 자동차 고용 시장도 이미 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가 더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아마 광주 쪽의 한국노총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공급과잉 말씀도 좀 마침 하셔서요.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죠. 지금 글로벌리하게 작년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다들 위축되는 상황이 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급과잉이라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대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대로 울산 3공장 같은 경우 또 뭐 10만 대 규모로 또 생산을 하게 된다. 정말 우리한테 이게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공급 과잉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진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논리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그 경차 시장 전부 다 해봐야 10만 대 규모인데 작년에 14만 대 팔렸더군요. 13만 대, 14만 대 이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울산 3공장에서 또 10만 대가 더 추가가 되고 기존에 또 위탁
해서 생산하고 있던 동이 충남 서산의 동이 공장에서의 예. 모닝이나 레이 같은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공급 과잉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여기는 현대차가 이제 경차 시장에서의 낮은 마진폭을 생각하면 임금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생산이 자동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숙용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이런 인력 시장에서 이 임금 구조를 조금 전환하려고 하는 현대의 그런 목적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 지자체의 목적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있는 그런 타결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기아차 노조가 지금 그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산량,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해야 될 현대차 울산 상공장에서 할 거를 이쪽으로 앞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현대차가 왜 그 발주 물량을 자기 공장에 한 공장에 주지 않고 광주형 공장에다가 투자자로서 거기에다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임금이 이제 3,500만 원 이렇게 되게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임금화가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저임금화 고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노조가 좀 노조의 주장이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성적이 나면은 당연히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자본금이 7천억이거든요. 근데 광주시가 지금 보면은 21%, 그다음에 현대차 19%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가 40%를 가지고 나머지 60%는 외부 투자자한테 맡긴다라는 건데 투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도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찾을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왠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요. 이 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로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를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의 기술력을 본다면은 투자할 만한데 그동안 임금이 고임금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해결하는 거다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또 지자체가 보증을 해 지자체가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대주주인 지자체의 보증을 믿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걸 가지고 나머지 엄청난 양의 민간 투자 1,680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 7천억 전체가 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 데서는 저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데서 국비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 4,200억을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 이런 데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첫 단추를 깬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판 자체를 엎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좀 매력적인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의 우리나라 이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뭔가 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가 나타나고 하면서 자동차 생산과 그 소비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갈 것입니다. 특히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실 현대화 타결이 안 됐으면 광주가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중국 자동차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또 현대가 우리 생산한 업체를 저 비용인 동남아시아로 옮기겠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메인스트림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이게 지금까지 경제 부분에서 되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용마저 밀리면은 안 된다는 좀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고용 문제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였던 것이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이 지금 12,000명입니다. 정규직 1,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11,000명, 이렇게 12,000명인데 지금 상황에서 12,000명이라는 이 절대 수치가 과연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결국은 이게 뭔가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광주 완성차 공장이라고 짓지 않는 이유가 이 지자체 모델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시작한 이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가지고 민관 협력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천명한 그런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뭐, 그렇죠.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처음에 지금 시작은 1,000명의 정규직과 12,000명의 부수적인 그런 협력업체의 취업이지만 이것이 지자체가 보증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 일자리에서 얻는 임금은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보상, 즉 주거와 이런 복지 문제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최선의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홍남기 부총리 말씀도 하셨는데 광종 일자리 모델을 2-3개 정도 지자체에 더 상반기에만요.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광종 일자리가 사실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험적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가 되고 이제 고용이 그러니까요. 없이 생산이 될 거라는 이게 길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본소득은 정부가 이런 세금이나 이런 아니면 이 지자체 기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보존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경제 모델,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적 경제 모델 이런 것이 사실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더더군다나 궁금해지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좀 신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는 게 특히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그 어떤 사업을 좀 밀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또 가장 경쟁력 있는 또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또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 광종 일자리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게 2021년 2년 뒤라고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2년 정도 걸려야지 고용도 창출이 되고 뭔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생산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하는 거 수소 전기차 쪽으로 아예 그냥 투자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차 10만 대를 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차 별로 좋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산업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라인으로 그러니까 울산에서 현대에서 만든 그런 수소 엔진을 착장한 그런 새로운 신형의 아주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자동차의 생산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외주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차가 주관을 해서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첫 라인 설계를 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생산성 지금 현재를 고정으로 놓고 보면 의심이 갈지 몰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G 라인이 일단 시작은 경영 SUV 라인, 소형 경영 SUV 라인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지금 일단 라인을 깔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거를 수소 전기차 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대차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이번 요 사업 타결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울산에 방문해가지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뭐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예, 사실은 뭐 이거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렵게 지금 다 기사회생을 했고 잘 되면 사실은 좋습니다. 고용 창출도 되고요. 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업종이나 산업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예, 사실 노조에서 지금 반발했던 그런 노동법이나 혹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원청 하청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그거 지금 하도급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전향적으로 이 산업을 검토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완성차였기 때문에 이걸 첫 단계로 깬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다른 산업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산업, 예를 들어 전자, 조선, 지금 조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과거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인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존의 전통 산업에 이제 몰락해가고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면서 미니 경영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담보하고 관이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증 같은 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확장으로 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사실 이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광주형 일자리를 너무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이런 새로운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 중에 몰락해간 산업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 되길 바라면 예,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젠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마침 또 오 교수님이 조선업 얘기도 마침 광주 일자리 관련돼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조선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톱 뉴스가 바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거쳐서 인수를 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 빅3 체제가 빅2 체제로 변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게 그 지역 경제 또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 등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 인수권이 미치는 영향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좀 이 해당 지역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BNK 금융연구소의 백춘기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빅2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또 대우 사태 이후에 더 목소리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게요? 사실 문제는 삼성이냐 현대냐 누가 인수로 나설 거냐가 문제였는데요. 회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력 강화 효과를 현대 측에서 좀 더 크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게라기보다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렇게 현대차랑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한 현대중공업이랑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또 삼성중공업에다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아직 이제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일단 의지적으로 현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더 좋은 사항의 그 인수합병을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내 조선사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성급한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박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사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입찰 제한까지 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우가 이쪽 방산 부분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 양사 주력 선종들이 겹친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주 선종 부분에 수주 경쟁이 좀 기존에 좀 치열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그럼 기존 저가 수주 문제도 개선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런 규모의 효과가 결국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 출혈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 LNG 쪽,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는 LNG 쪽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면서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사실은 LNG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수주 경쟁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계속 좀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실 메모드급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얘기만 있다가 좀 전격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이제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조선업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업이 반등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 두 업계의 서로 이 업계가 합친 것이 글로벌 선박 과잉 공급 문제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금융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전히 조선업은 과잉 공급 사항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잠재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이런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런 네. 것들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건 사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수주가 늘어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물량의 44%를 싹쓸이하면서 예. 수주 증가율이 67%에 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홀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내 조선소 상황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 글로벌 업황이 다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앞서 최종국 금융위원장 얘기도 하셨고 또 네. 박사님 판단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사실 노동자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바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조정이 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산은이 좀 전 발표에서 우리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불필요하다라고 밝힌 부분도 그래요?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침으로써 경쟁력 우위 효과로 일감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죠. 앞서 밝힌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조조정 폭이나 아니면 그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조조정, 그러니까 인력 구조조정 혹시라도 이제 있게 되면 지금 거제 지역이 대우조선해양 있는 데가 거제 옥포조선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제 지역은 사실 지금도 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어떤 지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또 조선업체도 부품업체, 자동차 업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품업체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따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맞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이런 지역 경제라든가 기자재 업체들한테까지 미칠 영향은 또 혹시 어떤 거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그 조선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네. 거제 지역이라든지 말씀하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 쪽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는 물론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았던 결국 일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멤버드급 기업이 나타나서 수주 경쟁력을 확실히 높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 구조조정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는 하시지만 예. 워낙 경기 활력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인력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그런 마이너스 효과보다 수주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만 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IMF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이렇게 전후를 해서 내렸습니다. 미국, 유럽 다 내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6.2%까지 끌어내린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서도 업황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M&A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과연 이런 부진한 상황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돌파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나홀로 호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수주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일단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지금 카타르가 60척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대요. 예.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2조 원, 훨씬 더 지금 계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카타르 LNG 발주 물량들을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기대가 큰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반등 속도가 계속 좀 높아질 것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과거 일본에서도 90년대 구조조정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2010년대 구조조정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사례들을 잘 좀 익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그 말씀을 박사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럼 이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성공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일본 사례를 만약 예를 든다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냥 전반적으로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하면서 핵심 인력도 키우지 않고 이런 좀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강력한 협업을 국내 기업들끼리 강력한 협업을 하고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이마바리 조선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조선소를 9개를 M&A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정확한 전략 목표 설정과 전략의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구조조정 그러면 또 우리 근로자분들 또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직원분들, 근로자들을 위한 뭔가 좀 안전망 대책 이것도 좀 같이 발표를 해주면 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NK 금융연구소 백충기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하고 연간 실적 오늘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연간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대략 나와서요. 특히 4분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김장렬 리서치센터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작년 연간 실적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다 좋았는데 앞판에 4, 4분기에 폭삭 주저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4, 4분기에 반도체의 출하량이 4분기가 성수기인데 보통은요. 역성장을 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1월 초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휴대폰 반도체에 세부적으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1, 4분기, 2, 4분기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았습니다. 전망 코멘트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전망은 좀 이따가 그럴까요? 센터장님 좀 이따 왜냐면 좀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연간 전망을 하는 게 아마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에 논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반도체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올 1월 20일까지 관세청에서 내놓은 수출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작년보다 줄었다 동기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 4분기에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때 역성장을 했는데 올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예, 일단 스타트는 그렇고요. 당분간은 그러한 약세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그것이 이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업계도 그렇고 최소한 1분기는 지나야 되고 봄을 지나서 여름 정도 다가와야지 하반기에 좀 증가될 수 있는 개선세를 대비한 수요를 대비한 공급의 변화가 아마 2분기 어느 시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확실해지려면 결국은 상반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연간으로 그러면은 올해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큰 전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미국 간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영향하고 결부된 수요가 지금 하락이 됐는데 이게 단기적인 것이냐, 한 6개월 이내로 상반기를 마무리될 것이냐, 하반기까지 확산될 것이냐의 가늠자는 글로벌 리세션 정도까지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효과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수요의 그 내려앉은 거라 본다면은 업체들,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기타 업체들이 업황이 급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실적 코멘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망을 얘기하면서 전망이 예상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내놨죠. 그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대응 전략이 만약에 1분기, 2분기까지 개선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대비했을 때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과거에 한 10년 전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는 말이에요. 업체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켓시어 확대를 위해서 수익성을 훼손하면서 달려들었거든요. 치킨 게임을 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업체가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에 10몇 개였는데 지금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오늘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는 마켓시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수익성을 어느 정도 더 목표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투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EQ 중반 이후의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전망의 3가지로 요약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 보여준 거예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더 다시 나빠진다 그러면은 아마 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글쎄요. 그 미스매치가 되면은 1분기가 바닥이 아니고 2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러한 매크로의 여전히 부진한 거하고 그걸로 인한 수요 둔화에 업체들이 대응 전략이 과거보다는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의 기대를 조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태까지 올라왔고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반도체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가전도 있고,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쭉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그 IT 전문가분은 또 삼성전자가 5G 장비 쪽에서도 뭐 화웨이에 버금갈 만한, 화웨이를 능가할 만한 그런 기술 경쟁력과 이런 뭐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러면은 반도체가 올해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투명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A가 아니면 B, C, D가 있다는 건 맞는데요. A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80%, 90%,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100%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 보여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뭐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나 5G 통신장비나 이것들은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그걸 관계되는 부품 장비, 다른 중소업체들의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자 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도 센터장님을 전화하겠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초에 올랐어요. 주가가 20% 이상이요. 매크로가 좋아진다. 반도체가 계속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연초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마찬가지죠. 그럼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에 들어올 때 뭐가 바뀌었느냐? 바뀐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기회는 주가가 기본 경쟁력과 절대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추락할 때, 주풍 나치가 떨어질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두려움보다는 약간의 기대 심리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아마 실질적인 숫자로의 넘버는 당분간 몇 개월 더 나쁠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트를 믿는다면은 즉 경쟁력 결국은 이거는 6개월, 9개월 어느 시점에 돌아오는 사이클이 올 텐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 밸류, 북밸류 개념에서 지나치게 빠질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식이 일어나거나 적자 아무리 반도체가 30% 빠져도 적자 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블랙스완 정도가 근데 적자 나고 분식이고 전쟁 날 수 있고 기술력이 빠지고 이런 거는요. 과거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 실제 발생했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지금 현재 주가가 어닝이 빠진다 해가지고 다시 급락세를 타거나 뭐 한 6개월 내내 내려가거나 이런 그런 세계는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약에 어닝이 내려간다면 저가 매수를 해나가는 게 맞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비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바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인데 최근에 좀 올랐죠. 근데 지금 센터장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뭐 그냥 갖고 계셔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